KBS 한민족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매일매일 보는 가족의 얼굴인데 막상 어느 순간에 떠올려 보면은 평소에 어떤 표정을 지었었지? 환하게 웃을 땐 어떤 얼굴이었더라? 슬플 때는 또 어떤 표정을 짓고 화가 났을 때는 어떤 모습이었나? 농담할 때 그때는 또 어떤 얼굴이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잘 나지 않아서 그려볼 때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의 모습인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시시때때로 아무 때나 꺼내볼 수 있게 가족 사진을 찍는지도 모르겠어요. 보고 싶을 때, 생각이 날 때 언제든지 볼 수 있으니까요. 특히 떨어져 사는 가족들은 그리움이 훨씬 더 클 겁니다. 그럴 때 가족 사진은 그리움도 달래주고요, 위안을 주기도 하지요. 오늘은 집에 가서 가족들의 얼굴을 마음속 깊이 아주 자세히 담아놔야겠습니다. 김진호가 노래합니다. 가족 사진.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행복우체통입니다. 화요일에 편지 손님,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가끔은 가족들의 얼굴이 어떤 한 모습만 딱 떠오를 때가 있어요. 저는 가끔 아들 생각하면 막 장난스럽게 저에게 막 장난을 하면서 웃는 모습, 네. 그런 모습이 떠오르는데 교수님은 어떠세요? 저는 이제 우리 애가 이제 소파에 앉아서 네. 네, 핸드폰 보고 간식 네. 먹고 그런 모습이 요즘은 잘 떠오릅니다. 네, 가장 가까워야 하고 잘 알아야 하는 게 가족인데 어떨 때는 내가 과연 가족에 대해서 전부 알고 있나? 라는 물음표가 생길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오늘도 네. 이걸 보면서 가족의 얼굴을 떠올려라 하니까 왠지 내가 요 근래에 와서 그 가족분들 얼굴을 하나하나씩 잘 뜯어보면서 이렇게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냥 뭐 매일매일 만나는 얼굴이니까 그 얼굴이려니 하고 관심을 좀 덜 갖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요즘은 또 대화할 때도 보면 네. 자기 일 하면서 귀로, 네네네. 입으로 대화하니까 눈으로 사실 안 보잖아요.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네, 정서적으로 어릴 때는 이렇게 애랑 같이 눈을 맞대고 보니까 네. 어릴 때 모습은 그대로 잘 생각나는데 자라면서 어느 순간은 그냥 말하면 한 귀로 듣고 그다음 손에는 내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족의 그 모습을 잘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 듭니다. 네. 아마 중국 동포분들께서는 가족하고 떨어져 살고 계신 분이 지금 많으시기 때문에 가족들이 보고 싶을 때 물론 가족 사진도 보겠지만 대부분 어떻게들 하십니까? 보통은 이제 떨어져 있는 분들은 그 영상 통화를 좀 많이 하긴 하거든요. 네. 근데 영상 통화할 때도 보면 이 휴대폰으로 잘 보여지는 것보다 표정이나 이런 부분이 사실 얼굴 크게 해서 보는 거 아니라 이제 네네. 뭐 특별히 이제 나이가 어린 친구들은 얼굴 내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네. 음성으로 통화하는 분도 많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하고 대화할 때는 항상 얼굴을 보여주거든요. 네. 근데 핸드폰이 보정 효과가 있어서 사실 그 주름이나 이런 게 잘 보이지 않아요. 맞아요. 저는 오히려 이제 그 부모님을 봤을 때 보정보다는 실제 실물을 보는 게 저한테는 더 와닿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 통화하는 분들은 좀 많이 가족을 보는 거고 음성으로 통화하는 친구들 있으니까 네. 그때는 이제 상상하거나 사진을 보는 거죠. 네.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자주 볼 수 없어서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더 커진 게 아닐까요? 맞습니다. 네.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네네. 하다 보니까 또 이게 코로나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잖아요. 사람이 이제 갇혀 있을 때나 뭐 할 때 답답하니까 가족 간의 교류도 굉장히 많이 적어져서 저는 이제 코로나 지나고 나면 가족 만나면 매번마다 사진을 사진관에 네. 가서 예쁘게 찍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사실 사진관에 가서 가족 사진을 좀 멋지게들 찍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조그맣게 만들어서 그 지갑 속에 넣고 다니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그래서 언제나 보고 싶으면 꺼내고 사진하고 얘기를 합니다.
잘 있지? 뭐. 근데 저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희 그 부모님하고 형제자매 같이 찍은 사진이 네. 정말 오래전에 찍은 것 같아요. 아. 항상 모일 때 다 같이 못 모여가지고 그렇죠. 아쉬움이 있는데 다음에 기회 되면 꼭 사진 찍어서 선생님처럼 이렇게 지갑에 넣고 다녀야 되겠네요. 네. 행복우체통의 첫 번째 사연이 바로 이렇게 언니하고의 재미있는 얘기가 들어있는 중국 산둥성 연태시 이화실 씨의 사연입니다. 나의 큰언니라는 글인데요. 제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언니는 넷째인 나보다 12살 위인 띠동갑이다. 깔끔한 성격인 큰언니는 부지런하고 꼼꼼해서 정리정돈을 기차게 잘해서 그의 집은 늘 거울처럼 알른거렸고 가끔 나의 집에 와서는 옷괴나 수납장을 가뿐하게 정리를 해주곤 했다. 큰언니의 깔끔한 성격 때문에 불편을 느낄 때도 많았다. 30여 년 전 나의 집과 큰언니네 집은 불과 100m쯤 상거에 있었다. 시골에 계신 친정어머니가 현성에 일 보러 오셨다가 나의 집에 들리셨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에 어머니는 큰언니네 집으로 가셨다. 나랑 어머니가 잠깐 있는 동안에도 큰언니의 손에서는 걸레가 떠나질 않았다. 어머니는 널찍한 큰언니네 집에서 하룻밤 보내려고 생각을 했던 걸 아예 접으시고 나랑 같이 나의 집으로 돌아오셨다. 그 후로 친정 식구들은 현성에 오기만 하면 다 우리 집에서 자고 갔다. 어느덧 큰언니도 정년 퇴직을 하고 2011년도에 한국에 나갔다. 한국에서 일한 지 3년째 되던 어느 날 큰언니는 갑자기 안면마비에 한쪽 팔을 잘 못 쓰게 돼서 응급실에 실려갔다. 2015년 봄 내가 한국에 재입국해서 큰언니를 만났을 때는 이미 호전이 돼서 원상태로 복귀는 되었지만 너무 야위어서 10년은 더 늙어 보여 마음이 몹시 아팠었다. 언니, 이제는 좀 쉬엄쉬엄해. 너무 깔끔하고 완벽하게 하려다 보니까 몸이 망가졌잖아. 그렇잖아도 앓고 나서부터는 그냥 둥글게 살려고 한다. 지난해 내가 귀국하기 며칠 전 큰언니는 먹을 것을 한 보따리 들고 나의 집에 찾아왔다. 5년 전에 바싹 마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단아하고 예쁜 원 모습으로 돌아온 큰언니는 많이 변해 있었다. 나의 집안 청결 여부에 대한 잔소리도 없었고 건강관리를 잘 하라는 부탁만 많이 했다. 뭐니 해도 건강이 제일이니까 중국에 돌아가서도 몸을 꼭 잘 챙겨라. 7형제 자매의 맞이로 고생도 많이 한 나의 큰언니. 올해 79세인 큰언니 내내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고 또 바란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아, 큰언니가 띠동갑이시네요. 네, 나이차가 좀 있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마지는 그 동생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솔선수범해야 되고. 그렇죠. 나이가 차이가 그렇게 없어도 네. 마지는 항상 뭔가 이제 부모님 없으면 본인이 부모님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어디가 아파서 아주 부쩍 여인 모습을 보면은 사실 그 가족으로서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통 이제 아파도 나는 괜찮다 좀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네. 저도 이제 집에서 둘째이고 위에가 언니거든요. 네네. 너무 깔끔해요. 너무 깔끔해서 이제 편지를 네. 읽으면서 저도 언니 집에 가면 너무 불편한 게 그냥 자리만 뜨면 손에 치우고. 걸려 있고, 예. 그래서 너무 불편한 느낌 들었는데 이거 보니까 우리도 나이 들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네. 대부분의 분이 좀 이렇게 성격이 깔끔하신 분들이
가만히 있질 않잖아요. 맞아요. 누가 와서 뭘 함께 먹거나 그래도 얼른 얼른 치우고 막 또 막 이렇게 식탁을 닦고 막 그러다 이러면 보니까 은근 불편해요. 네,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은 본인은 모르는데 네. 앉아있어 내가 금방 할게 이러는데 옆에 있는 분은 계속 분주하니까 어떻게 보면 화장실도 한번 갔다 오면 왠지 화장실 들어가서 청소할 것 같고 그래서 너무 깔끔한 분들은 옆에 사람들이 붙기가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좀 덜한 편이지만 예전에는 맞이분들이 대부분 동생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네. 그 중국 지역은 어떻습니까? 그 맞이에 대한 개념이. 같습니다. 이제 나 맞이가 딸이든 아들이든 일단 부모 외에는 맞이가 부모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 학교를 다 가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 맞이가 보통 이제 학교를 네네. 그만두고 동생들을 이제 가서 일하면서 보태는 일도 있고 또 중국은 여자들이 사실 남존 여비 사상이 이전에 좀 강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여자들이 맞이면 거의 다 헌신을 해요. 결혼마저도 본인이 원하는 결혼 아니라 어떻게 보면 중국은 결혼하게 되면 여자한테 이제 집에 돈을 좀 주는데 그것도 자기 동생 결혼을 하는데 도움되는 사람을 찾아 결혼하는 네네. 상황도 있고 그러니까 맞이하면 희생하는 게 맞이 역할이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사실 저도 맞이였거든요. 네. 맞이기 때문에 뭐 희생까지는 아니었습니다만은 늘 어떤 책임감 그리고 솔선수범해서 뭔가를 항상 잘해야 된다는 그 맞아요. 압박감을 느끼면서 생활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어릴 때는 저희 언니가 이제 저희는 그냥 놀고 집에 오는데 언니는 항상 집 청소하고 그럼 부모님 없으면 저희를 밥 챙겨주고 네네. 그다음 또 얼굴 씻고 발 씻고 이런 것까지 다 책임져가지고 지금 보면 사실 나이 차가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맞이라는 그것 때문에 책임감이 있어서 항상 자기를 잘 관리하고 또 동생도 관리하고 정말 힘들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또 자녀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또 혼자인 가족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그 남매나 뭐 형제 이런 그 양보, 배려 이런 것들이 조금 덜하지 않나. 그래서 안타깝기도 해요. 네, 혼자다 보니까 모든 게 자기 거기 때문에 네. 이 집에서는 다 모든 게 자기 건데 밖에 나가서 모든 게 자기 거라고 네네. 생각하는 그 생각을 어느 정도 부딪혀야 이제 고치게 되니까 그게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그 자녀들은 어떻게 좀 가르쳐야 할까요? 어릴 때부터 제 생각에는 동네에 그 부모님한테 달렸는데 동네 애들하고 같이 키우는 거를 네. 좀 익숙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애가 혼자니까 네네. 항상 어릴 때 동네 애들을 불렀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의 그 언니 오빠들도 같이 오거든요. 네네. 그럼 같이 그 집안에서 노는 것을 아이한테 항상 이제 익숙하게 자기 거가 막 뺏기는 거예요. 그런 거 익숙되어 있으니까 배려나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그래도 혼자 있는 것보다 낫지 않았을까. 그래도 형제 자매 있는 친구들보다 못하겠죠. 네. 네, 아마 이화실 씨의 편지 사연 들으시면서 언니나 오빠, 동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떠올리고 계실 것 같습니다. 빅마마가 노래합니다. 언니.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화요일의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하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사연은 중국 길림성 용정시
김건 학생이 보내왔습니다. 뜀줄을 공이라 생각했더니 라는 글인데요. 전춘아 교수님이 소개합니다. 학교에 입학하여서부터인 것 같다. 체육활동 시간이면 가끔 줄뛰기를 하는데 나는 여태껏 한 번도 넘지 못했었다. 3학년 되자 반주임 선생님은 체육활동과 시간에 팔자 줄뛰기를 가르치셨다. 나는 저기 긴장했다. 친구들은 모두 토끼처럼 깡충깡충 잘도 뛰는데 나만은 친구들이 비웃음만 자아낼 것만 같았다. 나는 갑자기 배가 아프다는 핑계로 겨우 하루를 넘겼다. 하지만 핑계는 하루지 그냥 그렇게 넘길 수 없는 일이었다. 나는 정말 고민이었었다. 엄마한테 털어놓았더니 대수롭지 않게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아, 엄마가 보니까 너의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다. 하나는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고 다른 하나는 흥미를 가지는 거야. 어려운 공차기를 그렇게 잘하면서 아니 네가 줄뛰기에 겁을 먹어? 이렇게 말하면서 웃으시는 것이었다. 흥취? 나는 확실히 공차기를 즐긴다. 하지만 줄뛰기는 너무 재미없다고 생각했기에 아예 하려는 마음조차 가져보지 않았다. 이튿날 체육활동 시간이었다. 내가 주춤거리자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김건, 뜀줄을 공이라고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용감해질 거야. 이상하다. 선생님도 왜 줄뛰기요, 공이요 할까? 엄마처럼 말이다. 공 생각을 하면서 친구들이 틈에 끼워 그럭저럭 피하지는 않았지만 나는 한 번도 넘기지 못했다. 그래도 선생님은 내가 여느 때보다 대담해졌다고 칭찬하셨다. 나는 더는 부끄럽지 않았다. 다음 날이었다. 나는 선생님과 어머니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았다. 옳지 옳지. 우리 건이 뜀줄을 공이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자, 다시 한번 넘겨보자. 나는 대담하게 뛰어나갔다. 하나, 둘, 셋, 10. 선생님과 친구들이 박수를 쳐주었다. 사실 나는 누구보다 잘 뛸 수 있었다. 이젠 줄뛰기를 뛰면서 동작도 할 수 있다. 줄뛰기는 비록 대단한 재간은 아니지만 나는 그 과정에서 소중한 것을 얻었다. 뛴 줄을 공이라고 생각하고 선곡했던 일을 장차 나의 생활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네. 여기서 말하는 그 줄뛰기라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줄넘기 얘기하는 거죠? 줄넘기는 혼자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줄뛰기는 양쪽에 다른 분이 이렇게 줄 크게 밧줄을 가지고 하고 본인이 그 중간에 가 뛰는 거죠. 아, 네. 크게 이제 양쪽에서 돌리면 네. 하나씩 들어가서 뛰고 나가고 뭐 이렇게 맞아요, 하는 거고. 맞아요. 근데 여기서 팔자 뛰기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이렇게 줄넘기 같기도 한데요. 근데 이것을 네. 그 팔자를 이전에 저희들 그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양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안에 들어가서 그 동작도 펼치고 네네네. 뭐 하는데 그거를 무서워하는 친구들이 이외로 있었어요. 그렇죠. 네, 우선 왜냐하면 큰 줄이 밧줄을 돌아가니까. 돌면 왠지 자기가 맞을까 봐. 네네. 그래서 못 뛰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았는데 또 그때도 저희도 선생님이 그랬거든요. 무서워하지 말고 그렇죠. 그냥 한 번씩 뛰어 들어가 보면 생각보다 쉬웠다. 네네. 네. 네. 사실 이렇게 줄뛰기 하면서 여러 명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네. 한 번 뛰고 얼른 빨리 나가고 맞아요. 또 한 번 뛰고 얼른 빨리 나가고 네.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저는 어렸을 때 체육을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네. 우리 언니가 체육을 그렇게 못했어요. 그러니까 뭘 해도 항상 체육에서 걸리는 그 느낌이 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다 무서워했던 것 같아요. 그런 그리고 것도 망설이다가 있겠네요. 거기에 들어가면 네, 그냥 이제 줄에 걸리고. 네, 줄에 걸리고, 네, 줄에 걸리니까 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주변에서 선생님하고 친구들이 다 보고 있는데 자기만 줄에 걸려서 네. 또 넘어지거나 막 이렇게 다른 친구들이 보는 데서 창피해 막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얘가 타기 전부터 벌써 친구들 안 네. 될 거야 이렇게 또 생각할 네. 수도 있다고 본인이 착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못하는 친구들 보면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본인이 스스로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나는 할 수 있어 하고 탁
뛰어들어가는 거 하고 이거 하다가 내가 줄에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줄뛰기에 들어가는 거 하고는 정말 100% 다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네. 그냥 가는 거야랑 거랑 내가 두려움을 계속 너무 많은 두려움과 그 생각을 하면서 진행하는 네네. 거는 확실히 차이가 나잖아요. 네. 네. 체육을 잘하셨다고 하니까 그 모습이 막 떠오르는데요. 체육을 진짜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학교 다닐 때 그냥 정상으로 학교를 갈 수도 있는데 저는 항상 담을 타고 학교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 네. 머리도 짧게 짧아서 뭐 남자 아이처럼 이렇게 많이 매일마다 그리고 네. 엄마가 항상 얘기한 아침에 깨끗하게 나갔는데 저녁에 오면 눈만 보인대요. 너무 새까맣게 돼가지고 한 3, 4학년까지 그렇게 장난이 심했던 것 같아요. 네. 아니 학교 교문 놔두고 담을 장난스럽게 막 넘어 다니셨군요. 네, 집을 나서면 2m 안팎이 바로 학교 담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돌아가면 되는데 저는 항상 담을 타가지고 또 담에서 걸어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그게 꽤 높았던 것 같은데 네. 잘 걸어서 끝까지 걷다가 못 걸으면 그다음 그때 뛰어내려서 학교를 갔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근데 오늘 김건 학생이 쓴 글의 마지막에 아마 내가 이렇게 줄뛰기를 하는 걸 공이라 생각하고 용감하게 뛰어들었던 건 내 인생에 참 많은 것을 배우는 계기가 될 것이고 앞으로 뭔가를 할 때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어려운 걸 봉착했을 때 그걸 다른 걸로 생각하고 이렇게 본인이 잘한 거를 생각해서 하게 되면 네.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죠. 보면 다 본인 마음이 아닐까. 네, 네.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하고 두 번 해서 안 되면 또 세 번도 해보고 맞습니다. 그러면서 잘하는 거 아니에요? 네, 반복적인 실수를 네. 계속하면서 방법을 찾아내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지름길이죠. 네. 오늘 전춘하 교수님께서 그 꼬마일 때 담을 넘어서 학교를 다니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하고는 네. 좀 너무 많이 달라졌죠. 네. 오늘 즐거운 줄뛰기 소식 덕분에 저희도 아주 재미있는 어린 시절의 얘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자전거 탄 풍경이 불러주는 봄을 들으면서요.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하 교수님과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한민족 방송은 7천만 온결어의 꿈을 담습니다.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나간 한민족의 중심 채널 KBS 한민족 방송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한민족 방송입니다.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듣고 계십니다. 자, 이제 동포통신원들과 전화를 연결해서 여러분 계신 곳에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통신원 리포트인데요. 오늘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카자흐스탄의 김상욱 통신원 만나보도록 합니다. 김상욱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이 카자흐스탄으로 송금을 많이 한 국가 3위에 올랐다면서요? 예, 그것은 바로 우리 많은 고려인 동포들이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고 또 그들이 월급을 또 저축해서 이 카자흐스탄으로 송금을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물론 이제 고려인 동포들뿐만 아니라 이제 카자흐인들도 이제 한국에서 많이 일을 하고 있고 또 그들도 송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여기 알마티 현지에서 발행되는 그 주간 캐피탈지는요, 카자흐스탄 국립은행의 자료를 인용해서 이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요, 한국은 397억 탱게, 카자흐스탄 탱게, 원화로 하면 한 1,100억 정도 됩니다. 네. 이 397억 탱게를 카자흐스탄으로 송금을 하는데요. 네. 전체 우리 카자흐의 해외 송금액 중에서 한 14% 정도를 차지하고요. 그래서 이게 전체로 보면 한 3위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액수가요, 2019년,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터지기 이전과 비교해 보면 한 40%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카자흐스탄으로 유입되는 이제 국가별 송금액으로 보면요, 1위는 러시아가 529억 탱게로 이제 차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1,500억 정도. 그러니까 카자흐 사람들이 이제 러시아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에 가서 이제 일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2위는 이제 우즈베키스탄이 차지했고요. 한편 작년 2011년 한 해 동안에 해외에서 카자흐스탄으로 이제 유입된 송금 총액은요 2,835억 탱게 정도, 우리 원어로 하면 7,900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 또한 이제 2019년에 비해서 한 18% 전체적으로 감소한 수치고요. 이 2020년에 비교해도 한 1% 정도 감소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네. 근데 봄이 되면서 카자흐스탄 여성 동포 단체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도 있네요. 이곳 알마티에도 이제 봄이 찾아오면서요, 동포 단체들의 모임이 이제 다시 잦아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여기는 봄 그러면 이제 여성의 계절이라고 보통 그렇게 상징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지 우리 고려인 동포 여성들의 활약이 아주 두드러집니다. 우리 동포 여성 중창단 무지개는요, 지난 세계 여성의 날 맞이해서 알마티 고려민족 중앙회 산하 고려 노인 회원들을 모시고요, 봄맞이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동포들이 좋아하는 내 나이가 어때서 이런 한국 노래 아시죠? 네. 이런 한국 노래와 또 네. 러시아 노래를 섞어서 불렀고요. 동포 어르신들은 또 흥에 겨워서 어깨춤을 덩실덩실 추기도 했습니다. 저도 행사에 참가했는데 막 이제 저한테도 나오라고 무대 앞으로 나오면서 함께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네. 예, 이날 행사에서는요, 김아파나시 고려노인 회장은요, 우리 동포 여성들의 적극적인 봉사활동 덕분에 즐거운 하루를 보내게 되었다고 감사의 표시로 또 이 자그마한 선물들을 모든 우리 여기 무지개 여성중창단원들에게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네. 한편 우리 알마티의 대표적인 우리 고려인 여성 사회단체인 나젤다가요, 네. 봄맞이 공연 무대를 또 꾸몄습니다. 이 나젤다는 희망이라는 그런 것이거든요. 네. 체린마 이바노프나가 이번 공연 무대 시나리오와 연출을 다 담당을 했고요. 이 나젤다 회원들이 직접 출연해서 노래와 춤 그리고 테마 경연 이런 것들로 이제 꾸며졌습니다. 이날 행사는 아주 전형대회 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요. 네. 예를 들면 가장 쾌활한 사나이, 또 이 가사노바, 그리고 또 가장 고운 예쁜 모자, 이런 테마로 참가자들이 즉석에서 연기를 발휘하도록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 동포 어르신 김아르까지 씨가 이제 가장 쾌활한 남자로 뽑혔고, 네. 또 우가이 밀로로스, 우가이 밀로로스가 가사노바로 또 뽑혔고요. 이렇게 아주 그냥 재밌게 재밌게 테마 경연이 여기서 진행되었었습니다. 근데 특히 흑인의 의상이라는 이 테마가 갑자기 나와가지고요. 네네. 한 회원이 얼굴에 검은 양반을 쓰고 등장해가지고 모두가 네네. 박장대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한편 이 사회단체 나젤다의 회원이면서도 가수인 김넬리 세르게이브나가 한국 가요를 아주 멋들어지게 불러서 아주 큰 박수를 또 받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카자흐스탄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사할린으로 가보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 만나볼까요? 배순신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러시아 사할린주에서 여성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는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사할린주 여성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은 판매 출납원과 판매 직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직에 대한 많은 광고를 중에 대부분이 이런 직종을 구하는 이력서들이었고 총수직은 가장 적게 찾는 직종입니다. 사할린주 인구 절반에서 4,000개 이상의 여성 이력서를 분석한 해외 알류 정보 조사에 따르면 판매직이 여전히 가장 인기 있는 직종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사할린주에서 400여 명 이상의 여성들을 찾고 있는 직종 1위는 판매원 출납원이며 이들이 기대하는 월 평균 임금은 45,000루블입니다. 조사하는 그 당시에는 한국 돈으로 80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별로 인기 있는 직종은 판매 경영과 고객 상담 운영으로 사할린주에서 이런 분야의 직종을 구하는 이력서는 400개 미만이었고 이들이 기대하는 월 평균 임금은 6만 루블이었습니다. 여성이 선호하는 직종 3위는 회계사입니다. 이 분야의 이력서는 350개나 되었고 이들이 기대하는 월 평균 임금은 7만 루블입니다. 네. 그 밖에 또 어떤 직종을 사할린 여성들이 좋아하나요? 네. 사할린주에서 상위 1위에 인기 있는 직종으로는 행정직, 비서직, 경영직, 인사전문가, 콜센터 직원, 사무경영, 사무원, 법무상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할린주에서 가장 인기 없는 직종은 기술 서비스, 페인트공 및 미장, 중소직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에 제출된 남녀 이력서의 비율은 남성 49%, 여성 51%로 거의 반반으로 나눴습니다. 일부 여성의 우세한 직종은 회계사, 이력서의 87%가 여성, 인사관리직 여성 81%, 과학 및 교육직 78%, 행정사무 75%, 스포츠, 피트니스, 뷰티 74%입니다. 그런 분야에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여성의 이력서가 적은 직업 분야는 자동차 사업 9%, 보안 7%입니다. 네. 오늘 사할린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사할린주 여성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이 판매 출납원 그리고 판매 직원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2위로 인기 있는 직종이 판매 경영, 고객 상담 운영 이런 직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외에도 행정직, 비서직, 경영직, 인사 전문가, 콜센터 직원, 사무 경영, 사무원, 법무 상담 이렇게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그 제출 이력서 비율을 보니까 남성이 49%, 여성이 51%라고 하네요. 그리고 일부 여성이 우세한 직종도 꽤 많습니다. 회계사가 있고요. 인사관리직, 과학 및 교육직, 행정, 사무, 스포츠, 피트니스 그리고 뷰티 분야로 나타났습니다. 열심히 활동하시는 사할린 지역의 여성들의 모습이 떠오르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이제 퀴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퀴즈 한마당 보내드립니다. 동포 여러분과 퀴즈로 하나 되는 시간. 퀴즈 한마당. 봄이 왔네 봄이 와. 뭐 좋은 일 있어? 봄이잖아. 봄이라고 그렇게 좋을까? 그럼 넌 안 좋아? 난 우울해. 왜? 안 좋은 일 있어? 아니, 그냥 기분이 안 좋아. 그래서 이렇게 이것 캐러 나왔잖아. 어때? 집에만 콕 처박혀 있다가 이렇게 나오니까. 뭐 나쁘진 않아. 이게 겨우 그 정도? 근데 넌 이거 언제 캘 거야?
이거 못 캐면 어때? 그냥 좀 즐겨. 이것 버무리 해준다고 해서 집에만 있는 나 데려온 거잖아. 그랬지? 그래놓고 넌 이것 하나도 안 캐고 놀기만 하면 어떡해. 여기 캤어. 고작 그거 캐갖고 어떻게 이것 버무리를 해. 그러는 넌 얼마나 캤는데? 난 한 바구니 가득했지. 우와, 진짜 많이 캤네? 너 노는 동안 열심히 캤지? 그럼 이걸로 이것 버무리 하면 되겠네? 뭐? 설마 나한테 이것 버무리까지 하라고 하는 건 아니지? 하면 좀 어떠냐? 너? 안 시킬 테니까 캐던 이것이나 마저 캐. 너도 같이 캐야지. 난 봄을 더 즐겨야지. 아휴. 봄이 왔네, 봄이 와. 에이, 널 누가 말리냐, 누가. 아휴. 남자친구에게 이것 버무리를 해준다고 이것을 캐러 가자고 해놓고 자기는 놀기만 하네요. 그러게요. 누가 캐면 어때요? 각자의 방식으로 봄을 즐기면 되지. 이것은 봄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식물인데요. 이른 봄이 되면 산이나 논두렁, 밭두렁, 길가까지 곳곳에서 이것이 파릇파릇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봄이 오면 이것을 캐다가 된장찌개나 이것국을 끓여 먹기도 하는데요. 쌉싸래한 이것을 먹으면 겨우내 잃어버린 입맛이 돌아옵니다. 이것은 다양한 효능이 있습니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이것은 성질이 따뜻하면서 위장을 비롯해 간장, 신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배탈이 나지 않게 하고요. 또 피를 맑게 하고 혈액순환에 좋아서 체내 콜레스테롤 농도가 낮아진다고 합니다. 봄철 이것은 겨울철에 약해진 몸의 저항력을 높여주고 스트레스 해소와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봄이 되면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만날 수 있는 봄의 전령사인데요. 이것은 단군 신화에 등장할 정도로 한국인들과 친숙한 식물입니다. 이것은 식용과 약용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봄이 되면 이것을 캐러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쑥, 2번 미역, 3번 쏙.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분 추첨해서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한마당 지금까지 성우 유선일 천송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시장에 갔더니 이것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 사다가 국을 끓였거든요. 그랬더니 가족들이 잃었던 입맛이 돌아온다면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중국의 왕안석은 100가지 질병을 치료하는데 이것만한 약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나라 속담에 7년 된 병을 3년 묵은 이것이 고친다.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이것은 오래된 것일수록 더 좋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건강을 생각해서 이것을 활용한 다양한 음식 또 건강 보조 식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이것으로 저는 국을 끓여 먹거나 이것 버무리 등을 해서 먹는데요. 동포 여러분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음식에 활용하시는지도 참 궁금합니다. 이것에 대한 추억도 행복우체통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누르시면은 청취자 참여 코너가 있습니다. 정답도 적어주시고 행복우체통의 사연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려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살펴보는 시간 고려인 이야기.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 전화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이 시간에 한진 작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한진 작가는 창작 활동을 하면서 생활을 위해서 방송 작가를 하기도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한진 작가의 첫 직업이 시베리아에 있는 중부도시의 바르나울이라는 곳으로 거기에 TV 방송 작가로 발령을 받아서 생업을 위해서 그 일을 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작품을 써가지고 그걸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이렇게 방영하는 프로그램인데 그 작가로 활동을 하면서 생업을 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한진 작가한테 힘든 일이었죠. 왜 그러냐면 작가가 이렇게 한 명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작품을 써서 영상으로 촬영해서 TV에 방영한다는 게 이게 간단치 않은 일이거든요. 네. 근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고 고심을 했고 그랬습니다만은 생업을 위해서 또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그렇게 첫 출발을 했습니다. TV 방송 작가로 이렇게 활동을 했죠. 1958년 8월 말부터. 네네. 방송 작가로 일을 했으면 굉장히 바쁘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네. 그럼 본인의 창작 활동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그것을 그 한진 작가의 그 부인인 그 지나이다 분께 이렇게 여쭤보면은, 그래서 한진 작가는 심지어 이렇게 화장실 들어와서까지 이렇게 작품을 쓰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분은 그러니까 그 아까운 시간을 이렇게 밤잠을 설치면서 이렇게 쪼개가면서 작품을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건강도 많이 상해서 당시 그 40명 유학생들 10명 중에 네. 가장 먼저 이렇게 세상을 떠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한진 작가는 초기에 그 어려운 시기에 시간을 쪼개가면서 습작을 이렇게 하고 작품을 쓰고 그렇게 하면서 작가의 길로 들어섰던 거죠. 네. 그래서 글을 쓰겠다는 일념으로 이 카자흐스탄 알마타로 이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 이주도 아주 순조롭지 않았다면서요? 예, 이제 카자흐스탄 이제 알마티는 이제 더 나중에 이사를 했고요. 초기에는 네. 이제 그 고려인들의 모국어 신문 레닌기치가 카자흐스탄에 있는 서부 도시 그 알마티에서도 이제 한 2,000km 떨어진 서부 도시 크즐로르다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알마티를 거쳐서 그쪽으로 갔는데 한진 작가는 본인이 어떻게 해서든 작가로서 이렇게 작품을 쓰고 싶어서 러시아 그 바르나울 시에서 이렇게 방송 작가로 활동을 하면서도 늘 그것만 꿈꾸고 작품을 쓰다가 나중에 단편소설 1962년에 단편소설 찌르레기를 투고를 해가지고 거기서 대대적인 호평을 받으면서 이 작품이 실리게 되자 이제 그것을 아주 건너갈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 카자흐스탄 크즐로르다에 있는 레닌기치와 이야기를 해서 63년에 이주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여러 가지 그 한진 작가의 부인은 당시에 그곳에서 일반 학교 교장으로 일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가족 그 이주 이런 문제가 한꺼번에 이렇게 그 서류상 절차가 해결되지 않아서 네. 한진 작가가 1년 먼저 가가지고 카자흐스탄에서 1년 동안 쇠빵살이 하면서 신문사에서 일을 하고 그 과정 중에 부인은 또 이런 이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류 절차를 마쳐서 이듬해 부인은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다시 결합하는 그런 곡절을 겪으면서 이주 생활을 또 시작을 했죠. 그러면은 이 레닌 기체에 실렸던 한진 작가의 단편 소설 찌르레기는 어떤 작품입니까? 예, 이제 이것은 참 그 아름다운 동화 같은 작품인데요. 네. 내용은 안드레이카라고 하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창문 앞에서 이렇게 번개를 맞아서 그 쓰러져 있는 찌르레기를 발견하고 네네. 그것을 살려주기 위해서 아주 방 안에 들어와서 그 찌르레기를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이렇게 그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그 어떤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아가는 그런 과정을 동심의 관점에서 그렸는데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쓴 작품이어서 네. 고려인 1세대 한글 저명한 그 한글 문학 평론가인 정상진 평론가 같은 경우는 정말 이건 포에마 그러니까 이게 직역하면 서사시인데 어떤 시로 쓴 산문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극찬을 했던 아주 훌륭한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성을 보고 당시에 신문사에서 일했던 1세대 작가들이 한진 작가한테 이쪽으로 건너오면은 신문사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우리가 다 마련해 주겠다. 네. 건너오라. 이런 서신을 주고받기 시작했던 거죠. 네네. 그러면 혹시 이 찌르러기도 지금 자료가 남아 있습니까? 예, 이것은 뭐 그 6필은 남아있지 않은데 그 신문이 남아 있습니다. 신문에 이렇게 실린 게 남아 있고요. 네. 또 이제 찌르레기 바로 이어서 밤길이 끝날 때는 작품도 썼는데
그 작품은 이제 우리 6.25 전쟁 과정에 이제 우리 군인과 북한군과 미군 또 여러 가지 그 복잡하게 얽히는 건데 이것은 전쟁에 대한 기록이기도 하지만은 굉장히 그 전개가 아주 숨 막힐 정도로 네. 긴장감이 늦춰지지 않는 그러한 아주 스토리 전개가 아주 탄탄한 작품이어서 이 작품도 역시 극찬을 받았던 작품입니다. 네. 이 찌르럭이나 밤길이 끝날 때 뭐 그 외에 한진 작가의 여러 가지 작품이 있을 텐데 한꺼번에 좀 이렇게 모아서 한진 작가의 작품집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네요. 제가 2011년에 한 네. 전집을 출간을 했습니다. 거기에 다 실어넣습니다. 아, 네. 예. 아, 그러면 많은 고려인 분들이 이 한진 작가의 작품집을 보면서 예전에 뭐 부모님께 들었던 얘기도 회상하기도 하고, 아우, 정말 좋은 작품집일 것 같은데요. 그건 이제 국내에서 출간이 돼서요. 네. 그리고 고려인들은 이제 모국어를 해도 갈 분들, 그리고 특히 이 문학적인 작품까지 이렇게 감상할 수 있는 분들이 이제는 거의 남지 않았죠. 네. 그래서 이건 많이 아쉽습니다만은 국내에는 이제 연구자들이나 문학을 하시는 네네. 분들이 그 한진 전집을 구해보고 많이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심지어는 한진 작가의 그 희곡 작품을 가지고 연극 무대도 여러 편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진 작가 국내에서 지금 다시 되살아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고려인 이야기 오늘은 한진 작가의 첫 소설 그리고 신문에 연재된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 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